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뭔가 모르는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이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저거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잘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주변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선거 전에 이대로 가면 선거가 망하니까 선거 전에 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공매도 금지보다 더 큰 비중을 둔 게 한국은행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한국은행이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다. 예, 침체다라고 했고, 또 하나가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역시에 몰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위주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마 저는 이거는 이제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뭐 끼케야 뭐 이 정도 올랐다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예, 아주 강력하게 올랐고, 그건 그동안 공매도에 시달린 2차 전지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수급으로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방식 자체가 이미 좀 밀리는 방식이다. 예, 그거이고, 그래서 2차 전지의 반등이 사실 좀 이채롭기는 했습니다. 수급으로 전원일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이 주식 시장의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때 심리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 그 시장을 읽어 나가는 것은, 예, 저 같은 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감각이 좋은 분들은 또 시장 흐름을 잘 읽으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어제는 좀 과했고 그 과한 거를 이제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국이 경기 침체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가만 잡히면 바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고금리가 악재고 저금리가 호재라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 성장한 걸 지키려면 저금리밖에 없고, 방법이. 예, 저금리가 되어야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계 부채든 뭐든, 지금 만약에 선거 전까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6월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 부분 이 시점에 파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그 코로나19 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영업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살을 연장해 주는 정도의 지원금이다. 자살 연장하다가 이쯤 되면 선거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희망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밑밥을 깔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내년 4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머리채를 끄고 갈 것이다라는 거. 한국은행은 물가만 잡히면 바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예, 내년 선거 전까지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크게 오르는 일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큰 것이 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어떤 생각인 거고,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호응할 만한 재료를 내놨으니까 그게 비록 선거 때문이라 할지라도 예, 그런 시장을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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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랜만에 또 이 댓글을 보니까 기운이 납니다.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댓글을 달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한국 증시가 어려운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아니, 뭐, 거품이 잔뜩 낀 종목 사서 박살나면 그나마 받아들이겠지만, 멀쩡한 종목들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중에 이유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증여세하고 그 주가가 높아져 있으면 그 시세 평가를 해가지고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최대 주주가 일단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멀쩡한 종목들 보면 나중에 상속 증여를 생각해서 주가 부양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 쓰실 때는 정말 심리가 최악이셨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와서 마음은 많이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일하시다가 요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에서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는 내년 4월 전에 더 좋은 어떤 자리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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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이거 일단 저 일단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릇이 크거나 뭐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이런 충고를 겸해 받아들이거나 뭐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2번을 했는데 요 실패 2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어떤 진심 어린 충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 보고 뭐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진 않지만 시작했을 때 아니면 빠르게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는 좀 수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부분을 오해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된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오해가 생기는데 요거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앞에 이런 실패들 하면서 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그걸 충분히 찾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도 정부가 REC를 저가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제가 기억만 갖고 이거를 2014년이었나? 아무튼 정부가 이때도 2017년이었나?
예. 이때도 한 10분의 1은 아니고 5분의 1 가격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5분의 1 가격에 판다고 해서 현물 시장이 뭐 하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한 20% 정도고 요 10분의 1 가격이라고 설정을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발동 조건이 6만 원인데 예를 들면 6만 원 이하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 네. 여기서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팔 수 있는 조건이면 무조건 팔라라고 해서 이 가격이 정해진 거고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제 기억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5분의 1 가격에 판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 제가 그냥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쳐서 나왔는데 옛날에. 지금 뉴스가 다 덮고 있어가지고 이 초창기에 있었던 일 같은데 인터넷은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옛날 거 찾아보시면 옛날 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하한가처럼 때린다 그러면 완전 시장 교란 행위인데 이거는 팔기 위한 기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의 REC 발급 물량 숨겨져 있던 게 한 20% 정도 추리가 돼서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REC가 예를 들면 발동 조건이 한 6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만 원까지 떨어지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떨어지면 샀다가 발동 조건 안 걸리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 뭡니까? 지금 정해진 이 RPS 의무 공급, 의무 신재생 에너지 RPS 의무 공급량을 보면 매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거를. 왜냐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줄여놨는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발전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어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어떤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좋지가 않은 제도가 오래 가지를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가격이 벼랑이라고 보는 것은 글쎄 사업을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250원 정도입니다. 판매가 REC, S&P, REC. 근데 과거에 하신 분들은 요 단가로 하는 게 겨우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겨우 손해 안 보는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 5, 6년 전만 해도 설치비가 100kW에 2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붕에 설치하는 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손해나 나는 장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점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설비 지붕 임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붕은 1.5 REC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0에서 60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1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0원. 물론 과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하는 거는 1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만 정부가 혜택을 주고 권장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정부가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달라졌네요. 물론 이제 욕을 먹을 만하긴 하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하한을 보증 못 해주면서 상한,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근데 그 우리 태양광 사업자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기 계약 해놓고 장기 고정단가로 계약해놓고 고정단가보다 현물 가격 올라가면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면, 예, 구분을 하면 2020년 이후에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이전에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230원, 여기는 15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누군가가 크게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체질적으로 그런 게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 REC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면 정부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거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뭐 내려갈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올라갈 때만 잡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이게 말씀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 정부에서 10분의 1 가격에 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10분의 1 가격에 던진다라는 걸로 오해를 하시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과거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랬었고, 과거의 REC 가격을 보시면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나온 그대로 뭐 반토막이 나고 5분의 1 가격에 던져서 5분의 1 토막이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안정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 RPS 가격 의무 공급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설비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공급을 맞춰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또 같이 동조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내용도 다 맞는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시작하신 분들하고 또 지금 하신 분들하고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말 처음부터 끝까지 교양 있게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의사를 잘 전달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예. 그리고 영농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예, 우리 또 일화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팀장님 한 명이, 태양광 팀장님 한 명이 다른 현장에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은 이제 우리가 전기 공사만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현장이 아니라 이 전기 공사만 하는 걸로 갔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요 반장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니까 다른 팀이니까 전기하러 왔는데 모듈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달라고 했더니 외국인이 이것도 혼자서 못해. 막 그래서 외국인한테 욕 먹었다고 하던데. 예,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니, 어릴 때는 아니고 20대 초반에도 파키스탄 애들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분위기라고 하면 제조업 현장은 거의 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공장을 언제 팔아야 되냐, 팔 것이냐 이런 고민은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저런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경제에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은 정부가 안정을 줬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이제 4월까지는 괜찮을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면 뭐 명백하게 증권주니까 증권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인데 최근에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상태를 보면 저는 예전만 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에 그 인사이트 펀드인가 해가지고 한 방에 몇 조씩 날리고 한창 외국 투자한다고 중국 투자한다고 했다가 거의 작살이 났기 때문에 참 실컷 오른 거기다 뭐하러 들어갔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증권사 서비스만 놓고 본다면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좀 화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화끈하다는 게 다른 데는 뭐 담보가 얼마고 뭐 신용을 써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 담보대출도 제한돼 있고 그런데 미래에셋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제약이 없습니다. 예, 대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역시 이 야수의 어떤 본능을 가진 그런 서비스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고 저도 항상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쓰다가 이제 미래에셋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미래에셋 증권의 시가총액이 4조 5,278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가 11조 3천억.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맞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은 혜택을 뭘 주고 4조 원 이상은 뭘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10조 원 이상은 뭘 주고 이랬는데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측면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 금융은 결국은 볼륨 싸움이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년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익이 주식 투자자들의 피눈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요런 자산 가치나 실적 가치 대비해서 낮은데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달라질 거고 그런 낌새가 이미 주식 시장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폭락할 때도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올랐고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2년 정도 하락하던 데서 신호가 나올 정도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증권주 말씀드릴 때마다 시원찮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증권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약세인 상태에서 키 맞추기에 어떤 그 시간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 대성 파인텍 같은 종목들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멀쩡한 종목이 300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게 참 멀쩡한 종목이 300억이 안 되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밖에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무방비한 너무나 무방비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내려갔던 적도 있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다 내려갔던 코로나 때고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상승할 때 많이 올랐다 털지도 못하고 뭔가 잔뜩 물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뭐지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뭔가 기대를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나쁜 시기를 이겨냈을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늘 제가 잘 아는 종목을 그리고 작은 종목 뭐 시가총액 500억 하면 내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겼는데 지금도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 급반등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500억 이하에 내려봤자 뭐 더 내릴 것도 없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넘기시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훨씬 더 안정된 결과를 낳게 되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